결혼식이 파탄난 날 이후 지역의 모습은 감쪽같이 사라졌어요. 아무도 그의 행방을 알지 못했고 연락처마저 흔적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그가 쓰던 번호는 더 이상 연결되지 않았고 깨톡 프로필 사진도 흔적도 모두 지워졌어요. 마치 이 세상에서 의도적으로 발을 뺀 것처럼 철저하게 자취를 감춘 거예요. 졸업생 단톡방에서도 동아리 후배들 사이에서도 이야기는 끊이지 않았어요. 야, 지역 선배 어디 간 거야? 번호 없애고 깨톡도 사라졌더라. 그러게, 완전히 잠수 탄 거 아냐? 저렇게까지 연락을 끊는 거 보면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사람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그는 그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사람으로 치부되었어요. 처음엔 다들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이 사실처럼 굳어져 갔죠. 하지만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가 사라진 그 시간, 지역은 천천히 무너지고 있었다는 걸요. 겉으로만 번듯해 보였던 사업은 이미 오래전부터 금이 가 있었고 믿었던 동업자에게까지 뒤통수를 맞았어요. 투자했던 자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빚만 남았죠. 누군가는 역시 그 사람, 너무 허세만 부리더라 하고 조롱했지만 진실은 달랐어요. 지역은 끝까지 버텨보려 했고 어떻게든 무너지는 걸 감추려 했어요. 배신의 상처는 생각보다 깊었어요. 그가 전적으로 의지했던 동료가 하루아침에 등을 돌리고 모든 책임을 지역에게 떠넘겼거든요. 내가 맡은 프로젝트니까 내가 알아서 해. 그 말 한마디는 지역의 가슴을 후벼 팠어요. 돈 문제도 그를 옥죄었어요. 이자 독촉장이 날마다 쌓였고 전화기는 빚 독촉 전화로 불이 났어요. 밖에서는 여전히 능력 있고 멋진 비혼주의자로 불렸지만 안으로는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어요. 자존심만큼은 누구보다 강했던 그였기에 남들 앞에 초라한 몰골로 다시 설 자신이 없었어요. 차라리 모두에게서 사라지는 게 낫겠다. 그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지배했어요. 그래서였어요. 모든 걸 버리고 모든 사람의 눈에서 사라지기로 마음먹은 건 결혼식이 산산조각난 그 순간 그는 이미 선택을 했던 거예요. 은호는 카페 불을 하나둘 끄며 혼잣말을 했어요. 텅 빈 카페 안에 남겨진 불빛이 점점 사라지자 공간은 고요했지만 마음은 전혀 고요하지 않았어요. 의자들이 가지런히 놓여있는 모습, 반쯤 닦아둔 테이블, 커피 향이 희미하게 남은 공기 그 모든 것이 차분해야 할 일상의 풍경이었는데 은호의 가슴속은 거칠게 요동치고 있었어요. 나 왜 이렇게 흔들리는 거야? 그 사람은 나를 속였는데, 나를 기만했는데. 그런데 왜 아직도 마음이 흔들려? 은호는 입술을 떨며 중얼거렸어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절망이 묻어 있었어요. 자신을 억누르고 다그치려 해도 그 사람의 그림자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녀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지역의 그림자가 자리하고 있었어요. 마치 잔상처럼 아무리 지워내려 해도 더 선명해지는 그림자였어요. 차갑게 끊어내려 했지만 그럴수록 더 강하게 되살아나는 기억들이 은호를 덮쳤어요. 웃음소리, 함께 커피를 마시며 나눴던 대화, 사소하게 스쳤던 손길. 그 모든 게 다시금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그때의 나는 얼마나 바보 같았을까. 그 사람만 바라보면서 결국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전혀 모르고. 그러나 동시에 분노와 배신감이 교차했어요. 그녀의 눈은 흔들리면서도 날카로워졌어요. 그때 내가 믿었던 사람은 사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인간이었구나. 마음 깊은 곳에서 울컥 치밀어 오르는 원망이 가슴을 찔렀어요. 은호는 눈을 감았어요. 그 순간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어요. 눈물이 떨어지려는 순간까지도 그녀는 자신을 붙잡으려 애썼어요. 안 돼. 다시는 안 돼. 그 사람 때문에 또 흔들리면 안 돼. 그리고 스스로에게 단호히 속삭였어요. 다신 속지 말자. 그 말은 다짐 같았고 동시에 애절한 기도 같았어요. 마치 스스로를 벼랑 끝에서 붙잡는 마지막 줄 같았어요. 하지만 은호는 알았어요. 아무리 다짐해도 마음은 그렇게 쉽게 정리되지 않는다는 걸요. 그래서 더 고통스러웠고 그래서 더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러나 바로 그날 밤 지역은 카페로 돌아왔어요. 아무런 예고도 없었고 아무런 연락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마치 자신이 오래전부터 이곳의 일부였다는 듯 자연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어둠 속에서 불쑥 나타난 그의 모습은 은호의 심장을 덜컥 내려앉게 만들었어요. 잘 곳이 없어서 그래. 지역은 담담하게 그렇게 말했어요. 마치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듯 미안함 하나 없는 말투였죠. 그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은호의 가슴속에는 불덩이가 치밀었어요. 서울에 집도 있고 호텔도 있고 모텔도 널렸잖아요.
잘 곳이 없다는 게 말이 돼요? 돈이 없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은호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감정이 솟구쳐서 숨까지 가빠졌어요. 그러자 지혁은 잠시 은호를 바라보다가 짧게 대답했어요. 진짜야. 돈이 없어. 그 대답은 짧았지만 묘하게 진지했어요. 농담처럼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정말로 한 푼도 없는 사람의 눈빛이었죠. 하지만 은호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토록 번듯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됐다는 걸 마음이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절대 안 돼요. 이 카페는 제가 관리하는 공간이에요. 여기는 제 책임이고 제 영역이에요. 잘 곳이 필요하면 다른 데 알아보세요. 지금 당장 나가요. 은호는 단호했어요. 단호해야만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흔들릴 자신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혁은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눈빛 하나 변하지 않은 채 마치 이 자리가 원래 자기 자리라도 되는 듯 묵묵히 서 있었어요. 안 나가면 끌어낼 거예요. 은호가 이를 악물고 말했어요. 목소리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동시에 섞여 있었어요. 눈앞에 지혁을 밀어내고 싶은 마음과 그럼에도 밀어내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죠. 손끝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고 가슴은 빠르게 요동쳤어요. 자신이 내뱉은 위협조차 공허하게 울려 퍼지는 듯 했어요. 그런데 지혁은 아주 천천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끌어내봐. 내가 나를 밀어내는 건 쉽지 않을 거야. 그 말은 단순한 도발 같았지만 묘하게 절박한 고백처럼 들렸어요. 마치 나는 끝까지 버틸 거야. 내가 아무리 밀어내도 나는 떠나지 않아라는 선언 같았죠. 그 순간 은호의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어요. 심장이 두근거리는 소리가 귀 안에서 울리는 듯했고 호흡은 점점 더 거칠어졌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단했지만 그 속에 깃든 애절함이 은호를 더 혼란스럽게 했어요. 왜 저렇게 말하는 거야? 정말 도발하려는 걸까? 아니면 진심일까? 그녀는 속으로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눈앞의 지혁은 과거의 모습과 겹쳐 보였어요. 늘 그를 쫓고 늘 그에게 매달리고 늘 거절당하던 그 시절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그때의 자신은 순진했고 또 바보 같았어요. 한 번만 봐주겠지라는 희망을 끝없이 품었고 결국 끝없이 기다리고 끝없이 상처받았던 자신. 그 기억이 다시 생생하게 떠오르자 가슴 한쪽이 찢어지듯 아팠어요. 지혁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고 마치 뿌리를 박은 나무처럼 그 자리를 지켰어요. 그 시선은 은호의 마음을 뚫고 들어왔고 도저히 외면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은호는 억눌린 분노를 더 크게 터뜨렸어요. 왜 또 내 앞에 나타난 거예요? 왜 이렇게 나를 흔들어요? 그녀는 소리치고 싶었지만 그 말은 끝내 입 밖으로 나오지 못했어요. 속으로 수없이 중얼거렸지만 목소리는 목구멍에서 막혀버렸어요. 그녀의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 안에는 원망, 슬픔, 그리고 아직 꺼지지 않은 감정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은호는 스스로를 붙잡으려 애썼어요. 이제는 다 끝났어. 흔들리면 안 돼. 다시는 속으면 안 돼. 그러나 다짐과는 달리 발걸음은 도무지 떨어지지 않았어요. 결국 그녀는 등을 돌렸어요. 돌아서야만 이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몸이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어요. 마치 바닥에 발이 붙어버린 것처럼 발걸음이 굳어 있었어요. 지역의 존재가 여전히 예전처럼 그녀의 가슴 깊은 곳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 무게는 단순히 과거의 잔상이 아니었어요. 그는 여전히 현재였고 은호의 삶을 흔드는 힘이었어요. 그 힘은 은호에게 고통이었지만 동시에 놓을 수 없는 끈이기도 했어요. 은호는 고개를 떨군 채 속으로 절규했어요. 제발 그냥 사라져줘. 내 앞에서 없어져줘. 그러면 내가 좀 더 쉽게 버틸 수 있을 텐데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쪽에서는 이렇게 속삭이고 있었어요. 제발 떠나지 마.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냥 곁에 있어줘. 분노와 그리움이 동시에 뒤엉킨 순간 카페 안의 공기는 숨막히도록 무거워졌어요. 그리고 그 무거움은 앞으로 다가올 더 큰 파국의 전조 같았어요. 며칠 뒤 뉴스 한 줄이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어요. 오늘 새벽 양수저수지에서 발견된 시신은 30대 초반의 남성 교직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역과 가까웠던 누군가였어요. 학교 동기이자 지역이 과거 함께 연구를 진행했던 사람이었죠. 사인은 자살로 추정되었지만 사람들은 속으로 수군거렸어요. 지역이랑 무슨 관계였던 거 아니야? 투자 실패도 그 사람 때문에 터진 거 아니야? 은호의 귀에도 그 소문은 들어왔어요.
순간 등줄기를 타고 차가운 소름이 흘렀어요. 설마 지역이랑 연관이 있는 건가? 성재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단순히 질투심이나 경쟁심 때문이 아니었어요. 지역이 다시 돌아온 게 그저 스쳐 지나가는 사건이 아니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거든요. 그의 직감은 늘 정확했어요. 지역은 그냥 돌아온 게 아니었어요. 뭔가를 숨기고 있었고 그 속내는 결코 단순하지 않았어요. 성재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엔 은호의 얼굴이 끊임없이 맴돌았어요. 지역과 마주서 있는 그녀의 표정, 미묘하게 흔들리는 눈빛. 그 모든 게 성재를 미치도록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안 돼, 또 저 눈빛이야. 그 눈빛 때문에 또 상처받을 거야. 결국 그는 은호를 불러냈어요. 카페 근처 조용한 골목,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였죠.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은호야, 제발 나 좀 믿어. 그 사람 다시 내 옆에 두면 안 돼. 너 또 상처받아요. 그 말은 단순한 충고가 아니었어요. 애원에 가까웠어요. 은호가 지역을 다시 받아들일까 두려웠고 또다시 무너질까봐 가슴이 조마조마했어요. 하지만 은호는 눈을 피했어요. 잠시 입술을 깨물다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이미 상처는 충분히 받았어. 더는 모르겠어. 그 짧은 한마디에 성재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녀의 흔들림을 읽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역의 그림자가 다시 그녀 마음에 들이우고 있다는 걸 그는 누구보다 뚜렷하게 느꼈어요. 성재는 그 순간 속으로 이를 악물었어요. 안 돼. 절대 안 돼. 내가 지켜야 해. 내가 은호를 지켜야 해. 불안은 점점 집착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만약 은호가 다시 지역에게 마음을 내어준다면 자신이 그동안 지켜온 모든 게 무너질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그는 다짐했어요. 은호가 원하지 않아도 자신을 미워한다 해도 어떻게든 지켜내겠다고요. 그 다짐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이미 운명 같은 의무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한편 지역의 집에서는 또 다른 갈등이 불거졌어요. 지역이 집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은 가족들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사실 모두가 그가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특히 아버지 이상철은 아들의 귀환 소식을 듣자마자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그는 거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아들을 보자 얼굴이 굳어졌어요. 내가 무슨 낯짝으로 돌아왔어. 그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 그리고 오래 쌓인 서운함이 뒤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철은 말이 끝나자마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래도 살아있구나. 죽은 줄 알았잖아.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 떨림은 애써 감추려 해도 드러나고 말았어요. 어머니 김다정은 남편을 말리듯 손을 올리고 조심스럽게 아들을 향해 다가갔어요. 집으로 돌아오렴. 다 괜찮아. 엄마는 널 이해해. 그녀의 말에는 애써 담아둔 그리움과 애틋함이 묻어 있었어요. 아들이 어떤 잘못을 했든 어떤 삶을 살았든 결국은 품고 싶은 게 어머니의 마음이었죠. 하지만 지역은 눈을 피하며 차갑게 대답했어요. 이 집에선 나 숨을 쉴 수 없어. 그 말은 부모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어요. 김다정은 순간 할 말을 잃고 고개를 떨궜고 이상철은 주먹을 움켜쥔 채 눈을 감았어요. 거실 한쪽에서 지켜보던 조옥래 할머니는 손에 쥔 염주를 꾹 움켜쥐었어요. 저놈 저 눈빛 좀 봐. 그냥 반항하는 눈빛이 아니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걱정이 깊게 배어 있었어요. 옆에 있던 김장수 외할아버지도 낮게 속삭였어요. 맞아요. 저 아이 뭔가 숨기고 있구나. 분명히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의 말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오랜 세월 사람을 겪어온 노인의 직감이었어요. 가족들은 모두 알 수 있었어요. 지역이 단순히 집을 떠났다가 돌아온 게 아니라는 걸요. 그의 눈빛, 그의 말투, 그 모든 것이 과거와 달라져 있었어요. 돌아온 건 분명 아들이었지만 동시에 전혀 알 수 없는 낯선 사람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 낯설미, 앞으로 더 큰 파국을 예고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밤, 은호는 카페 불을 끄고 나가려던 순간 창고에서 은은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걸 보았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조용히 다가가자 지역의 그림자가 희미하게 벽에 드리워져 있었어요. 은호는 문 앞에서 멈춰섰어요. 그 순간 지역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조금만 버텨보자. 은호는 숨을 삼켰어요. 그 말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무엇을 향한 것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자신을 향한 것일 수도 혹은 지역 자신을 다잡는 혼잣말일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은호의 가슴 속에는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번졌어요.
이 사람 다시 내 앞에 나타난 이유가 뭘까? 성재는 그 두려움의 답을 찾기 위해 지역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그냥 막연한 불안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확실한 증거,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야만 은호를 지켜낼 수 있었어요. 그는 먼저 투자금이 흘러간 회사를 뒤졌어요. 겉으로는 멀쩡한 스타트업처럼 보였지만 깊이 들여다보니 껍데기뿐인 회사였어요. 주소지는 허름한 빌딩 한쪽에 붙어 있었고 직원 명단도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어요. 이건 그냥 돈 빼돌리려고 만든 유령 회사잖아. 성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사라진 동업자들의 흔적도 찾아봤어요. 한때 지역과 함께 사진에 찍혀있던 사람들, 사업 발표회에서 함께 무대에 올랐던 동료들. 그들은 하나같이 잠적해 있었어요. 어떤 이는 외국으로 떠났고 어떤 이는 연락 두절, 어떤 이는 이름조차 다른 신분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발자취를 지운 것 같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살한 교직원의 사건 기록을 들여다봤어요. 뉴스 기사에선 개인적인 우울증이라며 단순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성재가 본 경찰 기록에는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그 교직원은 죽기 전날까지도 지역과 통화를 했고 심지어 사건 당일에도 그의 메일함에는 자료 정리 끝났습니다 라는 제목의 메시지가 남아 있었어요. 정리 끝났습니다. 무슨 자료를 말하는 거지? 성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모든 길이 지역에게 이어지고 있었어요. 투자금의 흐름도, 사라진 동업자들도, 죽은 교직원도. 결국 그 모든 중심에는 지역이 있었어요. 우연이라기엔 너무 치밀했고 단순한 불운이라기엔 너무 많은 조각이 맞아떨어졌어요. 성재는 술잔을 기울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결국 내가 은호까지 끌어들이려는 거구나. 잔속의 술은 목을 타고 내려갔지만 가슴 속 불안은 조금도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선명해졌어요. 이번에는 내가 막을 거야.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어요. 그건 다짐이자 선언이었어요. 은호가 다시 지역의 그림자에 삼켜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결심.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겠다는 집착 섞인 맹세. 성재는 밤새도록 자리에 앉아 서류와 기사 메모를 뒤적였어요. 손끝은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단호했어요. 끝을 보자. 진실이 뭐든 이번엔 내가 반드시 막아내겠다. 그날 이후 카페는 전쟁터가 되었어요. 낮에는 은호가 커피 머신을 돌리며 손님을 맞이했고 밤이 되면 지역이 창고 불을 켜고 책상에 앉았어요. 하루라는 시간이 두 사람에게는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흘러갔어요. 낮과 밤이 바뀔 때마다 서로의 숨결이 스쳐 지나갔고 같은 공간을 공유하면서도 마치 서로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외면해야만 했어요. 하지만 그 불편한 동거는 오래 버틸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컵을 내려놓는 소리 하나, 발자국 하나, 심지어는 무심코 부딪힌 눈빛 하나가 곧장 갈등의 불씨로 번져갔어요. 은호는 그때마다 가슴이 요동쳤어요. 도대체 왜 여기까지 와서 날 괴롭히는 거야? 나를 힘들게 하려고 작정한 거야? 하지만 지역은 묵묵히 자리를 지켰어요.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 하는 듯 했지만 끝내 입을 다물고는 밤마다 모니터 불빛 속에 파묻혔죠. 그러던 어느 날 은호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창고 벽 한쪽이 뚫려 있었거든요. 벽 너머로 카페 안이 훤히 보였어요. 작업실과 카페 사이의 경계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도대체 뭐예요, 이게? 은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어요. 그녀는 두 손을 꽉 쥐고 지역에게 다가갔어요. 이제는 벽까지 허물어요? 제 일하는 공간을 이렇게까지 침범해야 속이 시원했어요. 지역은 그제야 고개를 들어 은호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분했어요. 답답해서 그랬어. 창고에 갇혀 있으면 숨이 막혀. 이렇게라도 해야 버틸 수 있어. 버틴다고요? 그건 당신 사정이잖아요. 왜 제 일터까지 망쳐야 하냐고요? 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마치 지금까지 쌓아온 억눌린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 같았어요. 그러나 지역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나는 무너져. 그 말은 너무나 간단했지만 은호의 마음을 뒤흔들었어요. 한편으로는 애절한 고백처럼 들렸고 다른 한편으로는 서늘한 위협 같았어요. 내가 이렇게라도 해야 살아남는다. 그러니까 넌 어쩔 수 없이 이걸 받아들여라. 그런 뉘앙스가 은호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은호는 치를 떨며 외쳤어요. 당신이 무너지든 말든 왜 제가 그걸 감당해야 하죠? 왜 제 공간에서, 제 앞에서 이런 식으로 버티려 드는 거예요? 목소리에는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고 동시에 떨림도 있었어요. 지역은 은호의 말에 잠시 침묵했어요.
그 침묵은 오히려 더 큰 압박이 되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떨구며 낮게 말했어요. 여기라도 붙잡지 않으면 난 정말 끝장이야. 그 말은 솔직한 절규 같았지만 은호에겐 또 다른 굴레처럼 들렸어요. 마치 자신을 이용해 다시 일어서려는 것 같았거든요. 그 순간 은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과거의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를 바라보며 웃던 날, 애써 고백했다가 차갑게 거절당했던 날, 그리고 눈물로 지새웠던 긴 밤들까지. 이 사람 나한테 뭘 원하는 걸까? 다시 시작을 바라는 걸까? 아니면 그냥 버티는데 내가 필요할 뿐일까? 은호의 가슴은 복잡하게 뒤엉켜 있었어요. 카페라는 공간은 이제 더 이상 따뜻한 아지트가 아니었어요. 낮과 밤이 갈라놓은 두 사람의 긴장감 속에서 카페는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변해가고 있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은호의 마음은 더욱 흔들렸어요. 낮 동안 손님을 맞이하며 분주하게 움직일 때는 잠시나마 복잡한 생각을 잊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밤이 되면 카페 불빛 너머에 앉아있는 지역의 그림자가 은호의 눈에 자꾸만 밟혔어요. 그림자는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은호의 가슴 속에서는 점점 가까워졌어요. 나는 왜 이 사람에게서 도망치지 못하는 걸까? 은호는 스스로를 다그쳤어요. 이미 여러 번 상처받았고 이미 마음속에서 끝냈다고 다짐했는데 막상 눈앞에 나타나 버린 그 사람을 향해 심장이 다시 요동치고 있었어요. 머리로는 분명히 알았어요. 다시 가까워지면 또 상처받을 거라는 걸요. 그런데도 가슴은 자꾸만 흔들렸어요. 왜 아직도 이 사람이 내 눈앞에 있으면 이렇게 숨이 가빠지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걸까? 그 질문은 스스로도 답할 수 없는 미궁 같았어요. 은호는 창가에 앉아 커피잔을 손에 쥔 채 차갑게 식어버린 커피를 한 모금도 넘기지 못했어요. 창고 불빛 아래 지역이 고개를 숙이고 무언가를 적는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어요. 그의 어깨가 내려앉은 모양새, 깊은 주름이 드리운 표정, 혼잣말처럼 흘러나오는 한숨. 그 모든 게 은호의 마음을 자꾸만 흔들었어요. 저 사람 정말 무너지고 있는 걸까? 아니면 또 나를 흔들기 위한 연기일 뿐일까? 그때 멀리서 성재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는 카페 앞에 차를 세운 채 불 꺼진 차 안에서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은호의 모습은 지쳐 있었고 그녀의 시선은 분명 지역에게 닿아 있었어요. 성재의 가슴은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안 돼, 또 흔들리고 있어. 은호야, 제발 그 눈빛 하지 마. 그 눈빛은 결국 널 더 아프게 만들 뿐이야. 이를 악물며 성재는 두 손으로 운전대를 꽉 쥐었어요. 그는 누구보다 은호를 지켜주고 싶었어요. 그녀가 다시 울지 않게, 다시 무너지지 않게 끝까지 막아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어요. 혹시 내가 아무리 막아도 내 마음은 결국 저 사람에게 향하는 게 아닐까. 그 불안은 성재의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은호의 흔들리는 눈빛이 그 불안을 확신으로 바꿔놓는 듯 했어요. 그래서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끝까지 버티자. 은호, 내가 널 지켜낼 거야. 설령 내가 나를 원하지 않더라도. 설령 내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로 향한다 해도 난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 다짐은 단순한 사랑의 고백이 아니었어요. 집착과 책임, 그리고 은호를 향한 절실한 마음이 뒤엉킨 다짐이었어요. 성재는 창밖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마치 지역의 그림자와 눈빛만으로도 싸우고 있는 듯 온몸이 긴장으로 굳어 있었어요. 그날 밤 카페 안에서는 은호의 흔들림이, 카페 밖에서는 성재의 결심이 동시에 깊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서 지역의 그림자가 점점 더 크게 드리워지고 있었어요. 그림자는 단순한 한 사람의 귀환이 아니라 앞으로 세 사람 모두를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전조였어요. 그러나 누구도 몰랐어요. 지역의 몰락이 단순한 개인의 실패가 아니었다는 걸요. 겉으로는 그저 한 남자의 불운과 무능으로 치부되었지만 그 이면에는 훨씬 더 복잡하고 음울한 진실이 숨어 있었어요. 그 뒤에는 더 큰 음모, 그리고 오래 묻혀있던 과거의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림자는 점점 드러나고 있었어요. 죽은 교직원, 사라진 돈, 그리고 예고 없이 돌아온 지역의 귀환. 이 세 가지 사건은 전혀 별개로 보였지만 마치 실타래처럼 서로 얽혀 있었어요. 하나를 잡아당기면 다른 하나가 따라 움직였고 결국에는 모두가 하나의 결론을 향해 끌려가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알지 못했어요. 죽은 교직원이 지역과 어떤 연구를 함께 했는지, 그 연구가 왜 갑자기 중단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거액의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를요. 단순히 우울증에 걸린 교직원의 극단적 선택으로만 치부되었지만
사실 그 죽음은 누군가의 의도된 침묵일 수도 있었어요. 사라진 돈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지역 혼자서 쓸어 담을 수 없는 규모였고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세력이 있었어요. 그 세력은 지금도 어딘가에서 움직이고 있었고 지역이 다시 서울로 돌아온 순간부터 그 그림자는 조금씩 다시 고개를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역의 귀환, 그건 단순히 집으로 돌아온 아들이라는 의미가 아니었어요.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억눌려 있던 비밀을 끌어올리는 신호탄이었어요. 그가 카페에 들어와 벽을 허물고 앉아 있을 때 사실은 자신도 모르게 또 다른 문을 열고 있었던 거예요. 그 문 너머에는 은호도, 성재도, 심지어 그의 가족조차도 상상할 수 없는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모든 퍼즐은 점점 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죽은 교직원의 비극, 사라진 돈의 행방, 지역의 돌연한 귀환, 그리고 은호와 성재를 둘러싼 감정의 삼각구도.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의 결론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결론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더 끔찍하고 더 충격적인 진실이 될 거였어요.